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의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서고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과 언론이 국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지방의회들이 대부분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와 고물가에서 떠난 연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관광성이었습니다. 집에 앉아서 하루 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차익을 이용한다고 속였습니다. 전국의 우리말 단체들이 순우리말인 토박이 말을 교육과정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성취 기준이 없어 국어 시간에 토박이 말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고,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문재인 정권 5년의 실패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기간 비서고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MBC가 국익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여당 내홍을 의식한 듯 집권 여당이 부족했다고 사죄했습니다.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잃어버린 5년으로 규정하고 민간 경제의 활력 저하, 막무가내 탈원전, 한미, 한일 관계 악화 같은 실패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고 대통령에게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를 향해선 대한민국 언론이 맞냐면서 지금이라도 석고 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며 국회 중진협의체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 고사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많지만 이 점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다수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협치만 된다면 여당 대표는 빠져도 상관없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오늘 연설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든 걸 전 정부와 야당, 언론 탓으로 돌렸다며 무한 책임지는 여당 대표의 연설로 보기에 너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리스 미 부통령에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측이 한미 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민선 8기 지방의회 부끄러운 민낯을 고발하는 연속기획 이어갑니다. 새 지방의회가 꾸려진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경남의 상당수 의회들이 벌써 제주도 등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에다 고물가 속에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5일 개원한 9대 김해시 의회. 취임 2달도 되지 않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박 3일 연수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첫날 오후 2시쯤 숙소인 4성급 호텔에 도착해 의원이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주제로 3시간짜리 강의를 듣습니다. 여장을 풀고 쉬었다가 식당으로 이동해 만찬을 즐깁니다. 둘째 날 일정은 연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오전에 의정 실무 강의를 하나 들은 뒤 오후부터 지역 사업 사례로 휴에리 공원 등 관광지 2곳을 찾습니다. 저녁엔 또 만찬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에도 부패 방지 교육 같은 인터넷 강의로 들을 수 있는 법정 의무 교육을 받은 뒤 견학 명목으로 관광 명소인 동문시장을 찾았습니다. 김해시 의원 24명과 직원 9명까지 모두 33명이 참여한 연수에 든 예산은 2,500여만 원입니다. 7, 8월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일정을 잡다 보니까 네가 조금 오고 이래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연수 시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수 첫날인 지난달 17일은 제주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이어진 데다 문화재청이 고인돌 훼손 혐의로 김해시장을 고발하는 등 김해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새로 꾸려진 지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경남의 의회 상당수가 이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성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제주 연수 일정을 보면 4성급 호텔 숙소에서 2차례 의정 기본 교육을 빼면 모두 관광지 방문입니다. 선진 사례 견학 장소는 최근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회와 제주 대표 관광지인 비자림과 우도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경남의 시군의회는 거창, 합천, 창녕, 고성, 진주, 밀양, 양산, 김해, 사천 9곳입니다. 연수 일정은 2~3차례 강의 말고는 모두 선진지 견학 명목의 관광지 방문과 만찬으로 빼다 박은 듯 비슷합니다. 그나마 거제시의회가 관광지 일정 없이 진행했고 남해군의회는 해저터널 예정지인 여수를 찾았습니다. 나머지 의회 4곳은 서울과 부산, 여수 등으로 관광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수를 가지 않은 의회는 함양과 산청, 하동 3곳뿐입니다. 의회들은 하나같이 연수 목적이 초선 의원 의정 교육과 의원 간 친목 도모라고 말합니다. 현장 가서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좀 가슴도 트이고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배우는 걸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새로운 분들이잖아요.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다니면서 하는 것도 화합이라는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하지만 코로나19와 고물가 여파 속에 주민 고통을 외면한 관광성 연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기본 교육에 굳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야 하느냐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광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연수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연수 보고서에 대한 평가 틀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의회는 다음 달 5천만 원의 예산 규모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집에 앉아서 하루 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유튜브 영상으로 돈을 가로챈 20대 3명이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붙잡혔습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차익을 이용한다고 속였는데요. 10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동영상. 차익 거래로 하루 50만 원 이상 버는 법을 설명합니다. 전문 투자자로 밝힌 유튜버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사고 팔기로 하루에 2%에서 최대 5%까지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오픈 채팅방 주소를 안내합니다. 지난 2월 차익 거래를 공부하던 50대 남성도 피해를 봤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다 이 영상을 접하고 투자금 약 4천만 원을 계좌로 입금한 겁니다. 너무 세다고는 생각했죠. 그러니까 차익거래라는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 괜찮다고 유튜버가 이제 뭐 강조하고 하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죠. 또 다른 50대 남성도 지난 7월 퇴직금 일부인 1,200만 원을 보내 돈을 떼이게 됐습니다. 숫자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지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줘요. 아, 이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적립이 되는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전문 투자자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3명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법인 명의로 계좌 개설이 쉽다는 점을 노려 가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 2월 경찰에 피해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투자 초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라고 돈을 돌려주며 더 큰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전국에서 11명. 피해 금액만 3억 원에 달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투자 전문가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공범 추적과 추가 피해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에는 계좌이체 말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수법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면 곧바로 계좌를 정지시키고 현금 입출금기의 통장 입금 한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7,700여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대방을 속여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비대면 범죄는 크게 줄었지만 직접 만난 뒤 돈을 건네받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를 검거해도 곧바로 계좌를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사이 다른 공범이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사기 계좌를 확인하면 곧바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자동 현금 인출기, ATM을 통해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이체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카드 등으로 실명 확인 없이 이뤄지는 무통장 입금은 한도를 한 번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이고 무통장 입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보이스피싱은 최근 피해자 정보를 빼돌려 계좌를 만든 뒤 다른 은행 계좌를 연결하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고 오픈뱅킹에 가입하면 사흘간 계좌 이체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비대면 실명 확인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확인 시스템을 거치도록 했고 안면 인식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자는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로 목요일 기준으로 12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51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881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3만 629명, 해외 유입은 252명입니다. 어제보다 5,200여 명 적고 일주일 전보다 2,100여 명 줄었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론 재유행 초기인 7월 7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8,830명, 서울 6,270명, 인천 1,86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2명 줄어든 363명으로 지난 8월 9일 이후 51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와 같은 46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8,364명,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사망자 가운데 80대 이상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6명, 60대 4명, 50대와 40대, 0세에서 9세 사망자가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0세에서 9세 사망자는 누적 34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553병상으로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19.6%, 준중증 병상 24.1%, 중등증 병상 12.3%입니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지정병상 1,477개를 차례대로 줄이고 남은 지정병상은 중증과 준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7만 3,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모두 1,74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600여 명, 김해와 진주 각 200여 명, 거제 100여 명 등입니다.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20.3%입니다. 이후 오후 4시 반까지 1,100여 명이 더 집계됐고 재택치료자는 11,000여 명입니다. 3년 뒤면 65살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현재 고령자의 65%는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7.5%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더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3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대로라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7년 정도로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 등에 비해 크게 빠른 속도입니다. 지역별로 전남북과 경북, 강원, 부산 등은 이미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35년에는 30.1%, 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증가한 고령 인구 가운데 65%는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전 조사 때보다 13%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자 가운데 45% 정도는 고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이후로 은퇴 연령층의 소득 분배 지표는 모든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중위소득을 감안한 상대적 빈곤율은 40%를 넘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생전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오늘 1심 법원이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뒤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스토킹 처벌법과 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며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전주환을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0여 차례 또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환은 검찰이 4개월간의 재판 끝에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환은 오늘 법정에 나와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자신에게 집중돼 있다며 스토킹 사건을 살인 사건과 병합해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환의 보복 살인 사건 재판은 앞으로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피해자의 생존 당시를 생각하면 어떤 처벌도 만족하기 어렵지만 법원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를 포함한 전국의 우리말 단체 90여 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외래어나 한자어가 없는 순 우리말인 토박이 말을 교육과정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올해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에 관련 성취 기준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학생들이 화면 속 낱말들을 소리내어 따라 읽습니다. 살살 읽고, 살살 읽고. 네, 코스모스를 가리키는 말이고. 외래어나 한자어가 없는 순 우리말.
이른바 토박이 말을 배우는 겁니다. 몸달이 좋았고요. 그 몸에 대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모르는 것도 알고 재밌었어요. 토박이 말을 쓰면 의사 전달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옛 전통과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정규 국어 수업 시간에는 토박이 말을 배울 수 없습니다. 교육부 국어과 교육 과정에 관련 성취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 그나마 남아있던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토박이 말 성취 기준은 2015년 개정 때부터 빠졌습니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체험 활동 시간에 스스로 수업을 준비해 토박이 말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관련 성취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특별히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가르치지 않으면 토박이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진주를 포함한 전국의 우리말 단체 90여 곳은 교육부 등을 상대로 토박이 말 관련 성취 기준을 다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견 관철을 위해 내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성명서 낭독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어릴 때부터 토박이 말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말의 뿌리가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학술 용어로까지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린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교육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올해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해 공청회 등을 열고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진주시가 오늘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주 상공회의소 등 기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진주시는 다 함께 만드는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새 비전으로 내걸고 도시 생태와 교육 문화, 녹색 기업, 마을 공동체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전국 8개 도시와 함께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내년에 최종 지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진주시는 2019년부터 역사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해 문화상단, 청동다방 등 21개 실행과제를 세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최종 지정받은 도시에 5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도 59호선 지리산 터널 개통에 따라 산청군이 다음 달부터 산청읍과 시천면을 오가는 버스를 운행합니다. 노선 거리는 23.8km로 편도 기준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탐방객이 많이 찾는 대원사 등을 지납니다. 산청군은 지리산 터널 개통으로 교통량이 늘 것으로 보고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금서농공단지 무인 단속 카메라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km로 조정합니다. 대하소설 지리산을 집필한 하동 출신 나림 이병주 선생을 기리는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가 모레 하동군 북천면 이병주 문학관에서 열립니다. 타계 30주년에 다시 보는 이병주를 주제로 한 이번 문학제에는 국제문학학술 심포지엄과 문학상 시상식, 전국 학생 100일장과 스마트 소설 공모전 시상식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진해구 석동정수장과 북면 감개복지센터 수영장 유충 발생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오늘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 전홍표 의원의 시정 질문에서 홍 시장은 석동정수장 유충 발생 이후 36시간 뒤에 시민들에게 알린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정수장 관리 강화와 인력 보강, 낙동강 취수탑 이전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돗물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가 덕동 물재생센터 자동여과장치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창원시는 7개 건설회사로부터 205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옛 마산시가 덕동 물재생센터 확장 공사를 하면서 자동 여과 장치에 하자가 발생해 설비 철거와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2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늘 김부영 창녕군수의 자택과 군청 집무실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군수는 선거 당시 유리한 선거 구도를 위해 다른 당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김 군수를 포함해 7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 지역 기업들이 4분기 경기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창원 지역 제조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4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 전망 지수가 62.5로 지난 3분기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와 고환율, 고물가 등의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경남에 올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출생아 수는 8,36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6.3%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전국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76개월째 매달 같은 달 기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해 씨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한우 축제 대신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김해 축협 하나로마트 4개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행되며 시중 가격보다 최대 절반까지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김해 씨는 지역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한우 축제를 열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할인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능과 장인을 일컫는 궁시장은 활을 만드는 궁장과 화살을 만드는 시장으로 나뉘는데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데다 수요가 없어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궁장을 경남인에서 만나봤습니다. 용도를 가늠하기 힘든 연장과 재료가 즐비한 공방. 3,500번의 손길 끝에 이곳에서 전통활이 부활합니다. 반듯하게 참 잘 된 날입니다. 이런 날.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호국병기 활을 지켜온 김동원 씨는 경남 유일의 궁장입니다. 김동원 씨의 활 제작 작업이 한창입니다. 95% 이상의 공정 끝에 줄로 다듬으며 균형을 잡는 해궁 작업인데요. 본능적인 손의 감각과 기술이 활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센 부분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바란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전통 방식 그대로 제대로 된 활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재료를 직접 구해서 씁니다. 미너 불에는 직접 손질해 건조 후 접착제로 쓰는데요. 작업 전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입니다. 이게 없으면 활 제작이 아예 안 됩니다. 이 불의 농도에 따라서 활의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풀을 써서 보관이 쉽게 굳힌 불의 풀을 비롯해
활 만드는 재료와 공정은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활의 양끝, 꼬지에는 단단하면서 탄력 있는 뽕나무를 쓰는데요. 산에서 직접 구한 나무를 잘라 불에 찐 뒤 1년간 고정시켜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동안 물에 담가놨다가 불에다가 굽습니다. 대나무가 기본 빼드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휜 상태로 1년간 말린 대나무는 불의 이용해 꼬지와 연결하고 현을 거는 부위를 깎는 연소 작업에 들어갑니다. 끝을 연소, 제비 꼬리 같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활의 중심부, 대마디에는 단단한 상수리 나무로 대립목을 붙이는데요. 활의 척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모든 활의 파워는 대립목에서 다 나옵니다. 짜기를 가지고 다 깎아내고. 물소뿔을 붙이는 부각 작업은 뿔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관건. 일일이 홈을 파는 사련을 거쳐 20번 이상 미너풀을 바릅니다. 이어서 뒷깎이로 전체를 갈아낸 뒤 쇠심줄을 붙이는데요. 활 하나에 소 한 마리 반 분량의 쇠심줄이 들어갑니다. 소 뿔은 순간적으로 탄력을 내면서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소 심줄은 끊어지지 않게끔 에너지를 딱 머무르다가 순간적으로 탕 터지게 하는 서로 결합해주는 그런 역할. 자작나무 껍질을 벗겨낸 화피는 습기로부터 활의 변형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모든 재료엔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활의 현을 걸 꼬지를 깎고 줄로 갈고 다듬으며 활의 균형을 맞추는 해봉 작업이 끝나면 이 상태에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꼬지가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반듯하게. 이게 휘인 데가 없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당기 보면은 깐깐하게 쭉 이렇게 표가 나거든요. 깐깐한 손끝으로 전통화를 지켜온 자부심이 큰 반면 까다로운 공정 때문에 기술을 배우려는 이들이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는 우리 전통 문화인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생계 유지도 힘들고 또 만들기도 힘들고. 100년을 견딘 활 등 궁장에게의 활은 민족의 자존심. 제대로 된 활을 만들기 위해 작업대와 연장 역시 궁장이 직접 만든 겁니다. 모양도 잡고 시비도 걸기 쉽게끔 활이 어떻게 틀어졌느냐,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럼 이거를 억지로 발밑에서 약간 발라줍니다. 이렇게. 활에 걸 현을 만들고 나면 비로소 활 하나가 완성되는데요. 선조들의 기상과 전통을 지킨다는 마음 때문에 장인은 작업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킨 호국무의 중심엔 활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될 우리 선조들의 정말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날입니다. 우리 활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인식을 좀 하시고 가까이 좀 접해줬으면. 세계 제1의 활을 지키는 궁장의 고집이 강인하고 유연한 우리 활을 닮았습니다. 가을이면 노란 잎으로 운치를 더해주는 은행나무. 도심 속 대표적인 가로수지만 열매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요즘 골칫거리인데요. 악취를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도심 속 거리마다 노란 물결을 이루는 은행나무 가로수입니다. 가을이 물씬 느껴지죠. 단풍에 흠뻑 취할 때쯤 어디서 고약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물컹한 뭔가를 밟았습니다. 바로 은행 열매입니다. 악취 때문에 어쩌다 밟으면 참 난감하죠. 자치단체에 민원이 속출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마다 은행나무 열매 민원 월 평균 40에서 50건에 달하고요. 많을 때는 하루 30건 넘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는데요. 대구시의 한 거리입니다. 굴착기에 달린 집게, 이른바 진동수확기가 나무를 잡고 마구 흔듭니다. 떨어진 열매는 자루에 바로 담습니다. 은행 열매가 익어 떨어지기 전에 자치단체가 서둘러 수거에 나선 겁니다. 분당 800회의 진동으로 열매를 떨어뜨리는 방식인데요.
몇 달씩 걸리던 은행 열매 처리 작업이 일주일로 줄고 악취 민원도 대폭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떨어지면 다 밟고 다녀요. 그럼 냄새가 엄청 많이 나지. 근데 지금은 털어가니까 많이 안 나고 좋아요. 은행을 수거하는 망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익은 열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대신 수거망 안에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오늘 와보니까 깨끗해서 이래 들다바닥하니까 그래서 무기 들었네. 옛날에 저가 빗자리 실고 있가지고. 약재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나무에 주사를 놓거나 약을 뿌려서 결실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약재가 주입됐거나 도심 속에서 오염된 은행 열매들,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로 직행합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어요. 근데 이게 도로에서 나오는 거라서 수요가 있을 때만 하고요. 수요가 없다면 그냥 처분해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깝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지어놓은 것도 좋은데 그 재활용 방법을 해봐야 보네요. 왜냐면 우리가 살려면 비싸요. 그것을 낭비를 벼를 수는 좀 안 좋잖아요. 중금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세척 작업을 거쳐 주민들에게 열매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취약계층이나 나중에 우리 나눔 행사할 때 연말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은행나무, 이맘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느티나무 등 다른 가로수로 아예 교체하거나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뽑아내고 수나무로 대체하기도 하는데요. 10년 전쯤 은행나무의 성을 감별하는 DNA 분석 기술이 개발되면서 암나무와 수나무를 초기에 찾아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은행나무, 사실 이점도 많습니다. 미세먼지 흡수 능력이 뛰어난 데다 공해와 병해충에도 잘 견디는데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은행의 저항성 물질이 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천연 농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악취 제거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활용법도 새롭게 등장하면서 가을철 골칫거리 은행이 오명을 벗을 날도 머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오늘 날이 참 좋았습니다. 자꾸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한낮에는 오늘만큼이나 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29도까지 오르며 30도를 육박하는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커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짙은 안개가 들이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시야가 조금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의 공기질은 깨끗했지만 내일은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요. 창원과 양산 16도, 밀양과 창녕은 13도로 출발하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29도까지 치솟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 거창과 함양은 11도, 사천 14도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남해가 26도, 그 외 지역은 28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해상 날씨는 더없이 좋겠습니다. 종일 맑고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공휴일을 하루 앞둔 일요일 아침부터는 차차 흐려지겠고요. 개천절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내일이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22년도 이제 90여일 남게 되는데요. 달력을 한 장 더 넘기기에 앞서서 가을 하늘 올려보시면서 곁을 돌아보고 한숨 쉬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